안녕하세요. 파타고니아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과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시행 중인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사실 조직을 비호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고, 또 과연 경찰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할 만큼 제가 경력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파타곰이라는 한 경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중반에 경찰에 들어왔고 현재 약 15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형사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성우반장을 맡았고, 과학수사팀의 현장 감식요원 일을 하면서 서울청에서 범인 특정 분야 동일계급 전체 1위를 했었고요. 그 후에는 강력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접수받은 사건의 범인을 약 90%가량 검거하고, 정보과의 기획정보 파트에서 경찰서 내 첩보평가 1위를 했는데요. 저의 현재 계급은 경사이고, 모든 승진은 제가 특진이나 어떤 심사 그리고 시험이 아니라 오로지 근무 기간이 채워짐에 따라서 연차가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두 차례의 근속 승진만 하였는데요. 여기까지 제 이력이나 저의 어떠한 승진 이런 걸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으시나요? 나름 제가 성과도 거둔 것 같은데 왜 승진이 가장 늦었던 걸까요? 제가 타고난 성격이 조직 내 불합리한 부조리를 좀 참지 못하는 편이고, 저보다 앞서가는 동료들은 자기보다 이제 후배들이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후배들을 대변해서 나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별명은 이건 아니잖아요 였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께서는 저보고 날개를 너무 일찍 펴면 꺾인다고 그렇게 위로도 해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여러분, 우리 경찰 조직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막 거대해 보이고 또 의리 있어 보이지만 속을 이제 한꺼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어떤 조직보다도 흩어지기 쉬운 모래알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모난돌들이 사실 조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저와 동고동락하는 동료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예뻐 보이는 구석이 없으니까 어떤 이런 승진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적법하게 법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의 그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접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사자 혼자만 끙끙 앓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모난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 팀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구대 파출소 단체방에다가 연판장을 갖다 작성을 좀 도와달라고 제 육성 음성을 올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육성 음성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보이지 않아서 연말이라 미뤄둔 휴가를 다녀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고 처리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인해서 인접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을 때도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은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 자체로 이미 극도로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동고동락한 우리 동료가 홀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한낱 연판장이지만 우리 동료가 지난한 과정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래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판장 작성 취지를 밑에 제가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실 분들께서는 파출소에 비치한 연판장에 소중하게 서명 날인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연판장 취합하고 청문감사실이랑 우리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인 아픔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급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제가 병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코랑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들을 찾아갔더니 제가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직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뭐 이뤄놓은 것도 하나 없는데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그리고 당장의 두려움보다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MRI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찍으면서 추적 관찰을 해나가고 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한 6개월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근무를 하는데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참다가 병원을 갔더니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고관절이 괴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부 뼈에서부터 골반뼈까지 약 한 15cm 정도의 뼈를 절단을 하고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상태로는 도저히 근무가 안 되니까 휴직을 처음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복이 되더라도 과연 몇 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든 게 기약을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이 하찮은 노하우라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경찰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알린다면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더 이상 경찰관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우리 딸아이만큼은 우리 딸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안전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처음 이렇게 유튜브도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수수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나서지 않고는 이 일련의 그 흉악 범죄에 대해서 제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양심과 제 마음이 더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제 진정성은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꼽으라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속적인 괴롭힘인데요. 기존에는 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단순 몇만 원의 범칙금 처분만 받던 거를 올해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게끔 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자마자 이 모든 변수를 다 포함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허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 처분을 받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이 사람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긴급 임시 조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치라는 것이 경찰관이 직권이나 이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가해자를 그 장소에서 퇴거를 시키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장, 주소지 100m 이내로는 접근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스토킹이 뭐죠? 자기가 집착하는 상대에게 상대방의 의사는 모조리 무시를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만 접근하는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진 놈들이 하는 그런 행태잖아요. 그러면 위에 긴급 임시조치는 딱 보더라도 어때요? 아, 전부 다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인데 이거를 이놈들이 과연 지킬까요? 절대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긴급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1,000만 원이면 엄청 세게 처벌하는 거 아니요? 아,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하. 그러면 그 과태료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사실 저 밑에 그냥 10,000원 과태료.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경찰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벌금, 그리고 과태료예요. 둘 다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는 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집합금지 위반을 하면 처음에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과태료였거든요. 이때 경찰관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태료는 말 그대로 의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해서 부과하는 정말 약한 그런 처분인데,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 위반자가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를 해도 전혀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집합금지 위반자를 적발을 하더라도 인적사항 제시를 거부하면은 경찰관들은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착하게 이제 순진하게 자기 인적사항을 다 말해준 사람은 과태료를 받는 거고, 아,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 내부적으로도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이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격상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이제서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벌금으로 격상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좀 노하우가 있는 그런 노련한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은 벌금이 과연 50만 원을 넘는지부터 그거부터 확인을 했어요. 만약 벌금이 50만 원 이하로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우려를 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50만 원 이하 벌금의 경우에는 설령 현행범이더라도 자신의 주거지만 밝히면 현행범 체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스토킹 범죄로 돌아가 볼게요. 스토킹 범죄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현재는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제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제 경찰관이 무언가 현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입법의 불비 같은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도 개정을 해주질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스토킹 범죄자를 제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신고 출동을 하면 그 가해자가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냥 같이 서가지고 그냥 설득도 하고 담배에 불도 붙여주면서 어떻게든 돌아가시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다시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둔 장치가 있는데 잠정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정 조치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긴급 임시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이 사람을 가두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잠정 조치는 최장 한 달 동안 구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21일에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법이 시행되고 잠정 조치를 신청한 것 중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결정이 난 거는 전체 한 100건 가운데 딱 한 개로 알고 있어요. 법관들은 아직도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쩌면은 연인 간에 술 먹고 찾아가고 뭐 그런 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로지 현장의 경찰관들만 아둥바둥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잠정 조치 중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잠정 조치 결정까지 최하 시간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하잖아요. 너무 기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토킹 가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선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에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한테 경찰이 접근 금지를 통보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스토킹 범죄자들은 격분을 하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놈을 갖다가
잠정 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일주일간 별달리 경찰도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그 잠정 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의 그 일주일이라는 공백 동안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50만 원을 넘게끔 법 개정을 해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 동안이라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경찰 관서에 물론 단시간이지만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주고 집중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스토킹 범죄자의 그 뒤틀린 마음도 어쩌면 좀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과태료와 이 벌금의 하늘과 땅 같은 이 차이점이라든지, 벌금 중에서도 벌금이 50만 원 이하인 것과 그걸 넘어서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파타곰입니다. 이번에는 신변 보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찰이 밀착 보호를 하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안전하게 어떤 뭐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세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언제나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데요. 실무적으로는 누군가로부터 보복 위협과 같이 이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 대상자가 경찰 관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제 회의를 거쳐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이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신고를 하게 되고, 평소에는 경찰서 담당 직원이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도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또 이렇게 싹 주거지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조치만 들으시면 정말 촘촘하게 신변보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선 스마트워치인데요.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GPS 방식이랑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신고 장소가 딱 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와이파이 신호로 잡힐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반경이 한 작게는 50m, 크게는 한 100m 정도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이렇게 기지국이 잡혀요. 그런데 만약 기지국이 GPS 신호로 잡힐 경우에는 이 반경이라는 게 신고 장소가 약 한 500m에서 2km까지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신고 장소로 잡힌 곳 반경에 만약 이제 마침 신고자의 주소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최우선적으로 출동을 하지만, 만약 주소지 주변이 아닌 곳에서 신고가 이렇게 되면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다시 그 신고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곳 주변에 큰 건물은 뭐가 있는지, 어디 부근인지 또 물어야 돼요. 다급한 상황에 이런 걸 알려줄 만큼 이제 여유가 있으면 스마트워치를 쓰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면 되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 신호라는 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안같이 외부 신호가 잡히기 어려운 난청 지역에서는 신고 장소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그 스마트워치조차도 현재 신청자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급은 절반도 못했거든요. 이제 최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보다 이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참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도 많은 위안이 되는데,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평소에 주거지 주변을 순찰한다고 했잖아요. 이 순찰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밀착해서 순찰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신변 보호자 주거지가 내비게이션 차량에 표시가 되면 거기 주변을 순찰차로 찍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변 보호 느낌과는 벌써 많이 다르시죠? 게다가 새벽 시간대를 보자고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파출소의 경우에도 이 시점에 근무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에서 4명, 많아야 5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파출소 규모에 관할 구역에도 신변보호 대상자는 거의 2자릿수 가까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고 처리를 하기에도 순찰차나 경찰관이 모자란데 어떻게 그 많은 신변보호 요청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이 인정을 하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처음 말을 한 때가 아마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창 대두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이제 신변 보호 역량 강화 종합계획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일선 경찰서에 하달을 하면서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 생활안전과 안에 하나의 부서로 그냥 개로 존재하던 여성 청소년계가 별도의 여성 청소년과로 이제 격상이 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성 청소년 관련 업무에 연말에 수십 개의 특진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 내에서도 이건 좀 그렇다고 말이 참 많았어요. 그 시기에 마침 그 여경들이 이제 참 말하기도 그런데 선행 미담이 다소 부풀려져서 특진을 하는 경우도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경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선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그 생각 때문에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한 그 신변보호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름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신변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만 앞서서 국민 여러분의 호도한 점을 인정을 하고 우선 출동 요청 대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 돼요. 신고 접수 시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출동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을 갈 때 지금처럼 신변보호자 주거지 주변을 통과하는 것에만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보호가 되려면은 신변보호자 주거지 주변을 통과를 할 때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가해 우려자의 사진이라든지 인상착이나 그런 게 현출이 되도록 해서 주변에 서성이는 가해 우려자가 발견이 되면 우리 경찰 권한이 있잖아요. 불신 검문을 통해서 조기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신변보호 요청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 민간 사설 경호업체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신청을 하려면 한 달에 최하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잖아요. 도움이 정말 꼭 필요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민간이 합동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여기 신변보호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